서울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지만 일부 고급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KT가 지난 화재로 피해를 본 식당들을 임직원들이 이용하도록 독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보상안 발표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은행들이 자기 지역이 아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역 영업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속사정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집값이 내려가고 거래량도 주저앉는 등 서울 주택시장은 요즘 날씨처럼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일부 고급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자리한 레미안 퍼스티지. 지하철 2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학군이 우수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뜸했지만 지난달 초 전용 면적 222제곱미터가 역대 최고 가격인 43억 원에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도 가격 변동 없이 27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고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다 부유하신 분들이 거의 다 많아요. 돈이 아쉬운 분들이 없어요. 다주택자들이 거의 다고요. 강북권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더힐. 지난달 초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가 8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겁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내렸고 거래량도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상황. 그런데도 입지가 좋고 생활하기 편한 일부 고급 아파트 단지에선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수 부자들이 정부의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형 면적의 경우 거래 빈도가 낮고 또 거래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위축에 따라 수요가 많지 않은 와중에서도 초고가를 경신하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달 말 기준금리가 올랐고 내년에는 고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공공택지 아파트도 26평이 넘는 중대형 평수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들 중대형 평수도 상당 부분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규칙이 바뀝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추첨제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더 넓어집니다. 정부가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줘 유주택자의 아파트 구입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 과열지구에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물량을 50% 이하로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투기 과열지구는 가점제 50%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가점제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추첨제로 공급되는데 이 물량의 75%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85제곱미터 초과주택에 무주택자가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 수를 산정할 때도 직계존속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집을 가진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양가족 수 점수가 낮아지게 돼 불리해지는 겁니다. 대신 무주택자 부모와 사는 자녀는 그만큼 유리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분양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또 신혼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신혼은 혼인 7년 이내로 이 기간 중에 집을 한 번이라도 샀다가 팔았다면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이 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KT 화재가 난 지 2주가 지난 지금 복구가 더뎠던 동케이블까지 정상화가 됐습니다. KT는 화재로 피해를 본 식당을 이용하도록 직원들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보상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갈등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오늘 낮 KT 광화문지사. 11시 40분쯤이 되자 직원들이 회사 앞에 서 있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가 향하는 곳은 화재가 났던 KT 아현국사 인근의 식당. KT는 어제부터 3주간 구내 식당의 문을 닫고 피해를 본 지역인 충정로와 신촌, 홍대 등의 식당을 이용하도록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식당 매출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카드 결제 등의 피해 사항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셔틀을 운행해줘서 이쪽 지역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할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피해 입으신 가게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팀원분들하고 같이 매일 나와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의 이런 노력에도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합니다.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보상하는커녕 그동안 얼마나 복구된 건지 아무런 안내가 없어 피해가 더 커졌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그래도 뭐 문자로라도 날리든가 아니면 가까운 데는 뭐 방송이라도 해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피해를 더 많이 본 거죠. 물건을 아침에 이렇게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준비한 물건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고 초기 KT는 유무선 가입자에게 1개월의 요금 감면, 동케이블 관련 일반 전화 고객에 6개월, 인터넷 고객에 3개월 이용요금 감면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큰 원칙만 정했을 뿐 피해 고객 범위 산정 등의 절차가 늦어져 아직까지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여기에 통신장애로 인해 영업을 못해 생긴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아직 큰 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T는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 보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방은행이 지역 영업에서 탈피해 서울 및 수도권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이미 수익 비중 중 절반 이상이 지역 외에서 난다고 합니다. 지방은행들이 자기 지역 대신 다른 지역, 구체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을 공략하는 건 역으로 그만큼 지역 영업으로는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지역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주문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의 답답한 속사정을 이하라 기자가 전합니다. 지방은행은 지역 산업 업황에 크게 좌우됩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있는 부산 경남 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은 모두 업황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영업 기반인 자동차 업종은 한국 GM과 금호타이어 등 핵심 업체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중소협력업체 수익성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행들은 살기 위해 수도권에 진출하거나 가계 쪽을 파고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 순이익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은행으로 광주 전남과 서울 및 수도권 비중이 4대 6 정도 됩니다. 광주은행은 앞으로 이를 3대 7까지 늘릴 계획이며 전북은행 등 다른 지방은행들도 현재 5대 5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3대 7로 키울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0월 지방은행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부진 등의 여파로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며 은행 본연의 역할이 퇴색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방은행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 경기 자체가 침체돼 있다 보니 지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수도권에만 집약된 자본이 그나마 지방은행을 축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지방은행이 위축되면 고신용 기업과 가게가 많은 수도권으로 여신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금융의 축이 무너지면 지역의 실물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요즘 문화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대 격동기, 대한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시기였지만 최근 드라마나 미술, 인테리어 등을 중심으로 특유의 화려함과 비극이 깃든 구할말 문화에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도 대한제국이 시작된 덕수궁 돌담길 1100m를 60여 년 만에 완전히 연결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해 도시문화 재생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한조 최고 재무 책임자가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퇴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으로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진 런정페이가 설립한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며 자국은 물론 주요 동맹국들에까지 화웨이의 통신 장비 구매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2년 화웨이와 중신통신의 통신망 장비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최근까지 호주, 뉴질랜드도 화웨이 5G 장비 비토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 속에 최근 유럽 동맹국인 영국과 독일도 5G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이미 운영 중인 3세대와 4세대 망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퇴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웨이둥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번 체포는 미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라며 미국은 90일 동안 중국 국영기업이나 개인의 제재를 계속 가해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여성 임금 근로자의 49.1%가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노동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506만 명입니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8.2%, 고용률은 56.7%로 전년 대비 각각 0.6%포인트 높았습니다. 워킹맘 취업자 287만 명 가운데 228만 명이 임금 근로자였습니다. 이들의 임금 수준을 보면 월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이 37.6%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미만은 11.5%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월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것입니다. 통계청은 남녀 간 임금 격차에 더해 경력 단절 여성은 임시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워킹맘은 자녀가 많고 아이가 어릴수록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광주역 일자리 사업이 타결을 목전에 뒀다. 막판 한국노총이 임단협 유예 관련 조항에 반발하고 이에 따른 수정안을 현대차가 거부하면서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낙수 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낙수 효과의 한계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한층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계의 입장을 고루 언급했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6일 북한 비핵화에 성과가 있으면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또 한 번의 기회라며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쟁점은 북한의 말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과라며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볼턴 보좌관이 비핵화 성과와 대북 제재 해제를 연관지어 언급한 건 드문 일이어서 주목됩니다. 그는 다만 제재 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핵화 요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 약속을 이행할 기회를 주려 한다며 그는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뒀고 북한은 그 문으로 걸어 들어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주식형 펀드 규모가 지난해 바닥을 찍고 증가세로 돌아선 뒤 올해 11월 약 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83조 6,413억 원으로 2014년 2월 말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코스피가 최고치 경신 행진을 벌이는 등 증시가 활기를 보이면서 주식형 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과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증시가 부진해 설정액 증가폭은 크진 않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은 시중 자금이 더 유입됐습니다. 주식형 펀드가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1색이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지난달 말 기준 집계한 결과 국내 주식형 펀드는 평균 마이너스 16.56%였습니다. 이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나 해외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대출 가운데 제2금융권 비중이 30% 문턱까지 불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숙박 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54조 5,58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습니다. 그중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숙박 음식점업 대출은 16조 3,339억 원으로 20.4% 늘었습니다. 비은행에서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숙박 음식점업 대출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9.9%로 전분기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분기 비은행 대출 비중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1분기 이래 최고치입니다. 고금리 변동금리가 많은 이금융권 대출 비중이 커지면 금리가 올랐을 때 숙박 음식점 업주들의 부채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회사 부실 여파가 금융시스템 전체 파급되기 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기 대응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기영 경기대 교수와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은 서울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예금보험 기금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융회사 부실화와 이로 인한 혼란은 예금보험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부실화되기 이전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체계는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선제적으로 부실 징후를 파악하고 필요한 때 복원력을 키우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부실 정리 단계에서 부실 회사에 자금을 투입할 때보다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것이 예보기구 설립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전망 기구 간 공조를 강화하는 새 금융안정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마트가 미국 서부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 중인 현지 유통기업 구푸드홀딩스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가 해외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롯데면세점은 내일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점에서 중국의 파워블로거 왕홍 100명이 50개 부스에서 한국 화장품을 직접 사용하고 이를 SNS 채널로 20시간 동안 생중계합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오늘 인도네시아 롯데케미칼 유화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 의향을 밝혔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헬스케어 물류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보이는 만큼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강력한 한파 속에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도,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에도 오기 시작할 텐데요. 이 눈과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해안과 제주 산간,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10, 많은 곳은 15c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충청 내륙과 호남 내륙, 제주도에 1에서 5cm,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에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호남 서해안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으로도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은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특보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이 대기까지 무척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옷차림과 더불어 화재, 빙판길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올겨울 최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영하 6도, 강릉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낮추겠습니다. 한파 속에 호남과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 영하 6도, 광주와 부산은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의 해상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모레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최고 5에서 6m로 예상됩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주 중반쯤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에도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